이진규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 28,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기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적 성향의 그런 관리들과 민중이 주도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들이 주도하는 정치 형태를 꿈꿨다면 결국 대한제국에 의해 이런 독립협회의 이상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황제로서 전제군주제적인 성향의 개혁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한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이상은 결국 러일 전쟁의 발발로 개혁이 실패로 끝이 났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 이어서 이제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기다가 되겠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일 전쟁은 동양의 국가가 서양의 강대국을 대상으로 싸웠던 그런 엄청난 이슈였고요. 사실 일본의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본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교과서 136쪽 위에 나와 있는 한 컷 열기 풍자화에서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러일 전쟁의 발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은요 1904년 2월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던 러시아는 이쪽 랴오둥 반도 쪽에 있는 이쪽 러순, 리순, 다렌 이쪽에 이쪽 항구에 많은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물포에서도 이러한 함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일본은 여순함과 제물포를 동시에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이후 요동반도, 랴오둥반도와 이 봉천 요쪽 자, 이쪽 일대에서 랴오둥반도 일대에서 해군과 육군 모두 전투가 일어나면서 러일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고요. 결국 유럽에 있던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틱 함대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발틱 함대는요 영국의 방해로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와서 오게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지나는 스에즈 운하,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지난 스에즈 운하를 거치지 못하고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결국 이 동아시아 극동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 여기 대한해협에서 일명 스시마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틱 함대가 전멸을 하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남은 세력이 일부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재정비를 했지만 이미 전쟁의 승기는 기울어져 있었고요. 거기에다 영국과 미국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는 먼저 전쟁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영미의 지원을 받은 일본 역시도 아직까지 그렇게 거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전쟁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더 급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의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삼국 간섭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가능해진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러시아 견제를 하고자 하는 나라인 이 영국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바로 제1차 영일 동맹입니다. 자, 제1차 영일 동맹은요 1902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제물포와 리순왕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몇 년이겠어요? 바로 1904년이죠. 아래에 연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종은요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자 이 전쟁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요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2월에 우리는 일본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한일 의정서의 주요 내용에서는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지역을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그런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전세가 유리해지자 본격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해서 한국에 대한 간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었던 사람은 일본인 메가타였고요. 이 메가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매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파견을 했고요. 친일적 성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외교를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의 지원 속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두 나라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 어려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1904년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사실 영국과 일본은 동맹이 끝이 났는데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면서 1905년 8월에 동맹을 더 연장을 했고요. 미국과는 7월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한반도에서 우위를 두 나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 포츠머스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지배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요,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한반도의 지배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된 일본은요, 1905년 무력으로 협박을 하면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을 해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약이라 하지 않고 늑약이라 하는 것은, 자, 늑자라는 것은 강제로 체결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강제로 체결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상 그 당시 조약 체결의 최종 결정권자는 고종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옥새를 숨기고 끝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에 일본은 주요 대신들을 위협해서 의사조약에 찬성하게끔 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장관급 대신들이었던 박재순,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이금택 이 5명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이 을사늑약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명, 도장을 찍었던 이 5명 우리가 을사오적,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도적대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후에 일본의 우리는 이후 일본의 보호국화 되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을사늑약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했다. 즉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사무를 위해 한성에 통감을 두었습니다. 자, 이 통감을 두면서 이걸 관리하는 통감부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자,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임명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원래 통감은요, 외교 사무를 위해서 임명이 되었지만 실제로 내정에도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미국은 이제 그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주한공사관을 폐쇄해버리고요. 다른 나라들도 공사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는 더 이상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호국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여기서 그대로 나라를 빼앗기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은 다른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을사늑양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 만국평화회의는 결국 강대국들이 모여서 여는 그런 회의였어요. 여기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로는 이상설, 이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럽에 러시아 쪽에 머물고 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고 있던 이휘종까지 합류하면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 3명의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헤이그는 네덜란드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을사조약이 불법적이고 무효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회의장이 들어가기 전에 일본, 영국 등의 방해로 이 헤이그 특사들은 회의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는 일본에게 고종이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꼴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고종의 아들이었던. 자, 퇴위라는 것은 사실 물러난다, 강제로 물러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고종까지 물러나자 이제 조정에서는 일본에 대항할 인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자, 이에 또다시 조약이 추가로 체결되는데요. 자, 1907년 조약 추가되었던 조약은 바로 한일 신협약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정민연의 7개 조약이다 해서 정미칠 조약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을사늑약에서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907년이 정민연입니다. 자,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강요했고요. 이 조약의 결과 일본인들의 각 부서의 차관으로 임명했고요. 차관 이하에도 주요 역할을 하는 보직에는 전부 다 일본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 정부가 맞나라고 우리가 가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요, 이 한일 신협약 이후의 비밀 조약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군대까지도 해산을 시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를 보호할 우리 자국의 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사법권과 경찰권까지도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서 우리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거의 다 일본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수순이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 한일 신협약에서 일본인의 각 부서에 차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관 정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앞서서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고문을 파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고문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우리는 1909년, 10년 기후각서, 경찰과 박탈까지 이어지면서 요게 이제 기후각서입니다. 사실상 팔다리를 다 잘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친일 단체였던 일진회는 한일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결국 1910년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에 강제로 역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을사오적 아까 전에 박재순,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중에 여러분 평소에 아는 사람 누구? 이완용이죠. 자, 그럼 왜 이완용한테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완용은요, 바로 이 한국병합조약 당시 총리 대신으로서 도장을 대표로 찍었고요. 이후에도 보요시가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역적은 누구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누구냐? 했을 때 이완용이 일본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아래에 보면 을사늑약의 내용과 한국병합조약의 내용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연표가 상세하게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도 적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일본의 국권 침탈 부분을 역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8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추어서 역시 또 우리 땅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시험 치고 여유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갖긴 하는데요. 자, 먼저 간도를 좀 보자면요. 자, 간도는요. 사이에 자, 간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섬과 같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간도란 땅은요, 고대로부터 우리 영역이었고요. 고구려의 주요 영역으로 우리가 활동 무대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 이후로 우리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서만 활동을 했죠.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서 결국 중국 본토 전체를 차지했잖아요. 자, 중국 진출 이후에는 자신들처럼 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만주 지방을 신성히 여기면서 출입을 금하는 봉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출입을 금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인삼을 채취하는 등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했고요. 자, 그러자 숙종 때 바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가지고 국경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이제 1712년에 세워졌습니다. 청나라가 중국 본토로 진출하고 봉금 정책을 실시한 게 주로 17세기 후반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세기 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디를 경계로 삼았냐면, 자,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서는 토문강으로 경계를 삼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서쪽으로 압록강은 이겁니다. 자, 뭐 더할 나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동쪽의 경계인 토문강입니다. 자, 토문강을 해석을 두고 청나라는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우리는 야, 여기 숭화강 지류에 토문강 있잖아, 이게 토문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대로라면 이쪽 영역은 우리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영토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19세기 이후에는 더더욱 많은 인물들이 이 백두산 정립 이후에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 지방을 건너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씨앗이 끝이 나지 않았고요. 청나라는 백두산 정립의 내용을 근거로 조선인들에게 두만강이나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선은 청과 여러 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석을 둘러싼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한편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제국은 강력한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1903년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영토와 주민을 직접 관할하게 했고요. 이후에 환경도의 행정구에 포함시키면서 우리 땅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을사늑약 이후 내정을 장악한 통감부 역시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간주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만주 지방 진출을 원했기 때문에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1909년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런 간도를 두고 난 그런 영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간도 협약 또한 일본이 인정한 것이라 국제법상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에 대한 문제까지 더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사실 힘들고요. 독도 문제는 나중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핵심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되고요. 간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